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드는 오늘의 역사. 지금 또 하나의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고즈넉한 숲속, 맑고 청량한 기운이 가득한 곳에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바닥까지 내려서 발바닥의 감각을 손바닥, 혓바닥보다 더 높여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자신을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걷기 명상을 지도하는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고도원 이사장. 저는 명상의 명자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저는 이제 언론인 생활을 했고 매일 아침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아침 편지를 보내는 고도원 이사장. 그의 글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샘물이 되어주었다.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나거나 특히 어려움이 생겨나면 나의 작은 글귀 하나가 저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진정한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을 위해 명상센터를 마련한 고도원 이사장. 고도원 이사장은 이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 이런 걸 겪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이고. 언제나 꿈이 있어 행복한 고도원 이사장. 그의 꿈 넘어 꿈은 무엇일까?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좋은 사람이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기쁜 사정 옹달샘에서 꿈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꿈꿉니다.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대의 행복 배달부 고도원 이사장의 인생 스토리를 시작한다. 아침 편지 배달부 고도원 이사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도원 이사장님. 네. 오늘 아침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늘 아침엔 철부지라는 편지였습니다. 네. 철부지. 그게 원래 절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계절을 모르는 사람. 네, 철을 모르는 사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래서 봄에 여름 옷 입고 웃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네, 그런 얘기예요. 임중이 뭐라고요, 금방? 이게 철부지네요. 그러면은 그 아침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한 360만 명 되고요. 360명.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도 한 110만 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361만 몇천 명입니다.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네.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분들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보내야지. 그럼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요? 서운하잖아요. 시간 많으신가 봐요? 쏘면 자동적으로 예. 이제 대량 메일 솔루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달되는 겁니다. 특허도 내셨죠, 그거? 네, 네. 네. 자, 자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임팩트 제가 프로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고도원. 1952년 전주 출생으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1년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합니다. 연세대 재학 시절 연세춘추의 편집장을 역임하다 제적! 그 후에 잡지사 뿌리 깊은 나무, 중앙일보 등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표의 눈에 띄어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연설비서관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1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요. 그 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편지를 배달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힐링,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고도원 이사장. 이 시대의 행복 배달부, 희망 배달부,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아이고. 이사장님 이렇게 쭉 프로필을 읽어드렸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잘 요약한 것 같고요. 네.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그 중에 네. 막 제적 이런 거 들었어요. 팩트였습니다. 네, 긴급조치 9호로 그때 네. 786명 대학생이 제적을 당했죠. 네. 네, 어두운 시절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예. 자세한 이야기를 또 조금 있다가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도원 이사장과 아침 편지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2001년 8월 1일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나시죠? 그러면요. 예. 네. 그럼 어떻게 아침 편지를 써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대통령 연설문 쓴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막중하거든요. 뭐 요즘 연설문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에. 연설문을 쓰는 예, 것은 스트레스를 넘어선 거였고 그 중압감에서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독서 카드 가지고 예. 이메일 주소가 생겨나서 제 머리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숨구멍을 내신 거군요. 네, 말하자면. 숨통을 여는 거죠. 당시에 뭐 그 일하시는 연설비서관으로 근무하시는 5년 중에 나흘밖에 못 쉬셨다고. 정식 휴가까지 포함해서 예, 거의 못 쉰 거죠. 거의 못 쉰 거예요. 5년 동안 나흘. 네, 토요일, 일요일 거의 없었고. 그러면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끔은 금방 얘기하신 대로 좀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네. 그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뒷골이라고 하잖아요. 예. 목덜미, 어깨 쪽에 굳어지면서 지금도 오른손을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네.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거든요. 왼손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연설문을 쓰고 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석고상처럼 예. 굳어져 버린 거죠. 그 스트레스가 몸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그때 이제 쓰러지면서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 쓰게 되고 그랬죠. 쓰러지신 거예요. 한 번도 쓰러졌죠. 네. The last straw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아라비아 지방에서 속담이라고 하는데 낙타가 언제 허리가 부러지느냐. 짐을 싣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타고 올렸을 때 이게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부러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술 먹다 보면 마지막에 꼭 한 잔 거기서 취하거든요. 그게 마지막 지푸라기예요. 그거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계속 달리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어느 순간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아침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셨던 건데. 네. 그러면 그 많은 독서 카드 중에 첫 아침 편지로 쓰셨던 이 루신의 고향이라는 대목. 네. 이게 어떤 일단 대목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그게 유명한 건데 고향이라는 책에 아버님이 밑줄 그어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글을 보면서 이제 번쩍하고 뭉클했던 글귀인데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이 글을 처음 편지로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마치 저의 이야기 같았고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 같았고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틀림없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신 분들이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네. 그때가 2001년이니까요. 네. 이메일이 막 확산되던 초창기입니다. 네. 그게 많이 갔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메일 그러나- 사용하는 분들도 네, 적으셨고. 그래요.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제 지인들. 네. 함께 근무했던 언론계 뭐 선후배 친구들, 그때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띵 보냈죠. 이게 이제 번지고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띵 받고 나서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신선한 충격이다.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놀랍다. 혹시 그 중에 읽지 않음도 있었나요? 그거 체크는 제가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메일 주소를
받고 이제 확산되던 초창기에 이런 감성적인 글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대부분 업무 관련한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지금 말하는 SNS의 그 시작이기도 시작. 예, 했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딱 오니까 이게 번진 거예요. 야, 이거 내 친구에게도 보냈으면 좋겠다. 내 아들에게도 보냈으면 좋겠다. 어허. 추천을 그러니까 또 저도 받아서. 몰랐던 현상들이 막 생겨난 거죠. 처음에는 이런 걸 전혀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인들에게 좋은 글을 좀 나눠야겠다. 예, 첫째는 제 숨통을 하나 열고 예.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공적인 거, 무거운 거, 막중한 책임감 이것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좀 말랑말랑한 글을 예. 시작한 것인데 저를 위한 이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메일 받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날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런 현상들도 좀 보셨겠네요, 그러면.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송에 좀 출연을 했다거나 예. 제가 어느 기업이나 어디 가서 강연을 했다거나 예. 막 그러면 그때는 불길이 오르듯이 오르고 네.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 얘기 듣자니까 이걸 하시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네. 이게 매일 어떤 일을 반복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걸 직업이라고도 하고 뭐 쳇바퀴 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겨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술이 아니고 약이 아닌 방식으로 풀까 하다가 명상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이제 그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편지를 쓰실 때 그 내용을 무슨 뭐 대상이 있거나 뭐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는 건가요? 그날 아침 편지는 반드시 어떤 한 대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신은미 위원을 만나 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글은 어쩌다 사담을 하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이 글은 신은미 위원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죠, 편지. 그럼 저에 맞는 그런 글들을 써서 이제 대중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보내시는 예를 거예요? 들어서 신은미 위원께서 이거 공감할 수 있는 글이다, 뭉클하다, 뭐 감동이 온다 하면 틀림없이 네. 많은 대중에게도 똑같은 감정의 선이 연결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의 대상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일 아침은 신은미 위원한테 보내시는 걸로. 알고 제가 있겠습니다. 받아봐야겠네요. 네. 보면서 어떤 글을 쓰셨나. 임기웅 위원에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잘해야겠네요. 거의 네. 안 간다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편지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좋은 글귀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또 코멘트가 붙으세요. 그렇죠. 네. For a boy, your heart is pretty see-through for a boy. 메일을 여러 분들에게 뿌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무슨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후원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전적으로 저의 용돈과 저의 제 손 안에 있는 예. 이제 재력으로 시작을 했죠. 식구들은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니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건데 그때 기업과 함께 해야 할 그럴 찬스도 있었고요. 정부 예산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알고 있었고 했는데 제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은 아니다. 그래서 아침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서 모금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가 예산 1원도 쓰지 않고 운영된 재단은 아침 편지 문화재단 하나 아닌가 싶어요. 저희 미르재단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모으려면 뭐 순식간에 모으셨겠죠. 요 시기에는 아침 편지 고르시는데 조금은 더 신중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비종교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정치적인 공간 만들어야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상업적인 그런 목표와 방향을 세웠는데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한번 짚고 갈 만한 그런 정서적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편지를 보낸 그런 분들 중에 반응이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도 계셨나요? 예, 가장 간단한 답장은 5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소설이에요. 예, 제가 직접 답장은 못해요. 네. 그런데 그분에게 이 편지는 도움이 되겠다. 그럼 그분이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답을 주시는구나. 또 이제 편지가 오죠. 우리 그 아침 편지 독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아주 예쁜 연애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편이에요. 네, 네, 네. 그냥 편지가 아니고 연애 편지. 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주고받는 연애 편지 같다는 느낌. 이거 마지막 정리할 때 쓸 거예요. 맞아요. 때로 밀당도 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쯤에서 옥심이 형께서 오늘 야심차게 예. 준비를 하셨죠? 이제 뺏어왔어요. 예. 네. 이제 애장품 소개는 제가 하는 걸로. 네, 앞으로는. 그동안 뭐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너무 유치했어요.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애장품 나라. 팍팍. 좀 부담됐어요. 네, 나왔네요. 예, 나왔습니다. 예. 책들입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책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봤거든요. 보니까 세로로 읽는 아주 오래된. 을 견디고 나무로 은의를 한다. 무슨 내용인가요? 외국 서적인가요? 한자 빼고 다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한자. 제가 읽을 수 있는 한에서는 다 읽어드린 겁니다. 예. 그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상중하하고 하나는 이제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저 책이 아버님 거예요. 네. 저 4권을 주시면서 밑줄을 그어라. 책을 읽고 그리고 그 밑줄 그은 그 대목을 독서 카드를 만들어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 그 목사님이셨는데 예. 그 목사들에게는 설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독서 카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그 4권이 그래서 제 인생의 책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독서 부분은 엄격하셨어요. 책 읽는 법, 독서 카드 쓰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검사하시고 혼내시고 저희 형님은 가출해 버렸어요. 반항한 거죠. 반항. 저 책이 제 인생의 뭐 역사적인 책이 됐죠. 몇 권 정도나 아버님한테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몇천 권. 네. 그 당시에 도서관 수준이네요. 그 당시에 가난한 목사가 그 정도 서재를 갖고 있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었어요. 매일 싸웠거든요. 책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뭐 아버님께 좀 효도를 하기 위한 뭐 그런 거였습니까? 그건 저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에게도 꿈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중에 있을 때 아들로 주시면 당신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하고 나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수없이 들으면서 반항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교회 울타리에 사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 길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중간쯤에 어머니의 기도에 제가 굴복하고 아버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것도 역사가 또 흘러가다 보니까 제적당하고 이제 굴절이 온 거죠. 제적. 대학교 시절의 제적. 네네. 연세춘추 기자가 됐는데 이제 편집국장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가 유신 시절이에요. 헌법에 히읗자만 활자화해도 사형 선고 내리고 실제로 집행하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겁도 없이 제 이름을 걸고 쓰는 기명 칼럼을 만든 거예요. 연세춘추에 지금도 있어요. 10계명. 이것도 약간 종교적이죠. 10계명. 예. 네. 그걸 쓰다가 피라 사건을 겪게 되고
마침내 제적당한 거죠. 긴급조치 9호에. 학교를 나와서도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직장을 구하는 데라든가. 어찌할 바 모르니까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콩밥 주죠. 예. 콩밥 먹고 강제 징집당하고 3년 동안 정말 희한한 부대에서 좀 과장하면 매일 밤 집단 폭행당하고 뭐 제도적 폭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요. 그때 군대 안에서 뭐 무슨 일 벌어져도 밖에 전혀 안 알리던 때죠.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사회를 제가 한 10년 살았으니까 청년 시절을. 이력서를 안 받아줘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이 저를 오늘에 있게 했다 이런 얘기해요. 절망 시대에 그 좌절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독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독서를 하게 하고 독서 카드가 쌓이게 되고 한 여인과 사랑해서 7번 헤어졌다가 7번 다시 만나고 해서 같은 네네 전기밥솥 하나 놓고 이제 결혼 시작했죠. 연애사만 들어도 1시간 금방 가겠어요. 7번을 헤어졌다 만나셨어요? 네네네. 임 의원이 얼마나 불순하냐면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요. 아니 7번의 이별이 뭐 여자를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임 의원이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런 사람인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워낙 예, 힘든 예. 때였기 때문에 혹시나 임지웅 의원, 예. 겉보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오해이십니다. 오해. 저는 오해 안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아보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사장님께서 그 10년의 힘든 세월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랑도 만나셨고 인연도 만나셨는데 그러면 생계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 뭐 이 일 저 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장돌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이력서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 네. 그걸 제 아내하고 포장마차부터 시작하고 하루 만에 접고 뭐 네, 포장마차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접기도 힘든데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굉장한 결단력이신데요. 야, 이거 접자. 예.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준비해서 딱 나갔는데 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이 뭐 군대보다 더 무서운 거죠.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 다음날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큰일 날 것 같고 뭐 자리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상인들이 주변의 상인들이 이미 이제 그곳에서 길목 네. 좋은 곳에서 하던 하던 분들이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웠죠. 그래서 무슨 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 이제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라고 문방구래요. 문방구. 학교 앞에. 네, 학교 앞에. 예. 그래서 둘이서 서울 전역의 문방구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학교인데 명문고등학교가 되었어요. 서울의 아주 변두리. 그때 막 그때 생긴 막 학교. 개원하는데 좋은 길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모았던 거 친구의 돈 좀 빌려서 계약하고 선반 짜고 딱 갔는데 이 계약한 아저씨가 사라져버립니다. 아이고 꼭 이러더라고요. 꼭. 꼭 이래.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 사기를 당하리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죠. 하늘이 노래지고 물을 마시는데 목이 안 넘어가고 정말 최악이네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극단의 언어가 나오고 극단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 끝내자. 우리 한강으로 가자. 같이 가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격해지죠. 그런 힘든 시기를 겪으시다가 한 줄기 빛이 옵니다. 뿌리 드디어. 깊은 나무라고 하는. 네, 맞아요. 예. 인사부에서 계속 다른 소리는 왔는데 왜 졸업장을 안 갖다 주느냐.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이제 들통이 났는데 거기에는 저를 면접한 그때 김형윤 편집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제 은인인데 네. 이분이 저를 뽑으면서
사장께서 졸업했느냐고 물으면 졸업했다고 대답해라. 이분이 인정을 해줘서 제가 들어갔는데 인사부에서는 그걸 모르죠. 예, 들통이 났어요. 근데 그 한창기 사장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열심히 하라고. 그때의 봉급 곱하기 2 해서 특별 상여금을 주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5년 동안. 5.18 민주항쟁 직후에 강제 폐간됐고 그때 뿌리 깊은 나무를 열심히 보던 중앙일보 간부 한 분이 네. 이런 글발 좋은 친구 한번 신문 기자 시켜보자. 스카우트 되신 거잖아요. 스카우트 돼서 중앙일보 기자가 됐죠. 그래서 17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 유수한 언론사가 텃세가 정말 심합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결속력이랄까 이런 게 있죠. 도토리라고 했거든요.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도토리. 그러니까 늘 치이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안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까지 됐으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건이죠. 도토리가 어디 청와대를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무슨 부에서 기자 생활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부였죠. 사회부. 그래서 제가 경찰 기자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전화 있는 곳부터 찾아야 돼요. 그때는 전화가 귀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 동네에서 무슨 사건이 났다 그러면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특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네요. 줄 서 있어야 돼. 그 알릴 통화 끝날 방법이 때까지. 없으니까, 예. 어. 기자들 간에도 왜 네. 그 분명히 후배기 이제 이사장님이 후배고 상대편의 신문사 기자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취재원 때문에 이렇게 막 부딪힌 적도 있으세요? 많죠.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또 다시 이제 앉아서 뭐 고수도 또 찌고 네. 이제 짜장면도 언제 먹고 그러냐는 이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일에서는 사실은 뭐 정말 양보가 없어요. 무서워요. 네. 뭐 근래 왜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우병우 그 네. 아, 네, 네, 네. 수사 창문에 이렇게 비친 사진. 그게 누가 찍었냐면 인턴이 찍었잖아요. 인턴이 찍었잖아요. 그게 인턴이 찍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사진을 찍었으면 그분은 영웅이 되는데 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백 명은 그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뭐 했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사건 기자는 다 그런 숙명적인 것들이 매일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럼 보면 계속 스트레스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단단해지시는 건가?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초기 단계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아하. 그냥 참을 수밖에 없죠. 예.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아하. 참는 거예요.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좀 내성이 생기고. 굳은 살이 좀 바뀌고. 네. 예. 취재 기자 시절에 이제 네. 어떻게 연이 닿아서 김대중 대통령과 또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신 거죠? 평민당을 출입하게 됐는데 중앙일보에서 평민당을 출입하는 제가 이제 반장 노릇을 한 거죠. 네. 그때 김대중 총재께서 차를 마시다가 인생의 책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책을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셨는데 그분의 인생의 책이 아까 옥심이 위원께서 소개했던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예요. 그렇게 또 또 그렇게 네. 진짜 이어지네요. 그래서 그 책을 놓고 2시간, 3시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쫄깃쫄깃한 얘기한 거죠. 그분도 눈빛이 그 인연으로 그분이 저를 이제 눈여겨보시게 되고 또 그분이 청와대 주인이 되면서 저를 불러서 대통령 연설문 쓰는 자리를 맡긴 거죠. 옆에서 보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멘토를 만나는데 제 인생의 특별한 멘토이시죠. 그분의 모든 생각과 철학과 표현을 저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으로 표현해 온 사람이죠. 이 전에 강원국 작가가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네.
자기 색깔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각까지도 맞춰서. 그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그거예요. 너의 생각 내려놔라.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 강원국 비서관을 행정관으로 제가 이제 스카우트 할 때 맨 처음 있게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서신이에요. 이거 달달달달 외워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고스트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저에게 혹시라도 있는 저의 삶의 철학 100% 내려놔요.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할 그러니까 것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표현 방식, 그분의 철학을 잡아채서 근데 그분이 과거에 했던 언어 속에 다 있어요. 언어의 저장고에. 이게 내 의식인가 그분의 의식인가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스트라이터예요. 네. 우리 강원국 비서관도 엄청 혼났죠. 뭐 우리가 이제 박 터진다고 하잖아요. 막 박살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고 저한테 한 번만 해보시면. 아니, 어차피 편집이 되니까 괜찮아요. 방송에서 편집이 되니까. 여기서 가장 혼나는 거 예, 이상이 예. 내성이 있어서 괜찮아요. 지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이 네. 제가 언제 힘을 줬다. 힘 빼. 힘이 들어갔잖아. 어디? 네가 쓰는 글에. 힘 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웃으세요? 아니야.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옆모습이어가지고 눈을 못 마주쳐서 그러시는데요. 갑자기 이 전에 우리랑 편하게 얘기하셨던 이사장님이 아니셨어요. 맞아요. 네네네. 막 화가 나고 지금. 저는 이쪽에서 봤잖아요. 순간적으로 저는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냐면 강원국 비서관이 야 정말 네. 힘들었겠다. 그때 와서 그 청와대 그 시절이 정말 힘들었다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들어와 봐. 네. 그럼 들어올 거 아니야. 예. 안 돼. 진짜 이건 뭐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윗사람하고 붙어야 돼요. 그렇죠. 윗사람하고. 예. 예, 수석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음. 이때는 제 포스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때는 고성이 나가는 거죠. 저도. 예, 이제 근래 청와대에 이런 비서관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죠. 대통령의 위상이라든지 정부, 이 청와대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맞지 않는 길을 갈 때 누군가 하나는 문짝을 두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설 담당 비서관은 고스트라이터예요. 그렇죠. 전면에 나서는 사람은 아닌데 핵심이잖아요.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영혼이거든요. 영혼. 예, 예. 축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싸워야죠. 그때는 싸워야죠. 예. 물불을 안 가리지.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요 깜짝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고도원 이사장에게는 지금 미리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그래요? 한번 만나 보시게요. 네. 네. 여보세요. 예, 강원국입니다. 네. 자 지금 고도원 이사장께서는 모르고 계셨었거든요. 일단 두 분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비서관님. 아니 요즘 많이 떴던데. 아이고, 저 비서관님한테 다 배운 글쓰기죠, 뭐. 네, 아이고. 사실 이 자리에 모셨었죠. 했는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근데 두 분이 그랬군요. 전주 사람이라는 거, 네. 또 글 쓰는 작가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하셨다는 것. 이 무슨 평행이론처럼 비슷하세요. 그러면 우리 고도원 선배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 성실하시죠. 책임감이 강하시고. 예.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거나 감히 누가 이렇게 대적할 수 없을 만한 실력이 있으시죠. 네. 근데 저는 항상 그 비서관님께 글을 드릴 때 예. 벽에 대고 이렇게 대가리를 박는 심정이었어요. 아이고. 네. 대가리라고 하니까 너무 심하던데. 뭐 어디다 뭘 박기는. 야, 이 빨간 우리 저 강원국 비서관이 저와 함께 일을 함으로써 제가 많이 편했어요 그때. 네, 아주 철저하고 예. 뭐 성실하다 이런 얘기가 자기 얘기예요 지금. 네, 책임감 이런 거는 엄청난 책임감 갖고 있고. 엄청 훈훈해요 오늘. 네. 네. 저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 굉장히 훈훈합니다. 예, 예. 오늘 반갑습니다. 갑자기 예. 연결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어떠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네, 연결한다고 그래서 어느 분을 좀 모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선정했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좀 마음이 많이 가는 분 중에 정말 한 분이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본인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받으시고 정말 살려고 숨구멍을 내려고 이렇게 글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5년을 꼬박 일했는데 네. 정권 재창출이 됐잖아요. 노무현 정부로. 예. 저도 이제 헌신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왜 제 앞길에 여러 뭐 선택의 길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히 소진된 거예요. 그 우리 말로 진이 그냥 다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또 여한 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무엇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 메고 배낭 하나 메고 동유럽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한 달짜리. 그래서 그 한 달 쉬고 여행을 하면서 제 인생의 디자인이 달라졌죠. 그때는 이미 아침 편지 받는 분이 한 70만 명 될 때고 그러면서 이제 깊은 송달새 명상센터를 꿈꾸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또 아침 편지 받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연애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깊은 송달새 충주에 있는 명상 힐링 센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요. 유혹도 좀 많으셨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도 좀 있고 우리랑 좀 같이 일해 봅시다. 뭐 이 또 이제 고향 방송이고 뭐 덜 알려져 있는 건데 예. 제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네. 김대중 총재께서 정치를 권한 적이 있어요. 자네 정치하소. 그런데 저는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해서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정동영 MBC 앵커를 소개한 거예요. 지난해 수백억의 뭉칫돈이 입금된 전직 대통령 측근의 계좌가 발견됐고 그러면 그 정치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된 게 우리 이사장님이. 네네. 그게 이제 자칭 별명이 그 길박사. 국도입니까? 고속도로입니까? 길용우와 박상원 사이가 길박사입니다. 박상원 사이요? 못생긴 남자였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저를 보질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결혼 한번 하자. 그때 축하글이 수만 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에게